영화계 149화 중앙역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리우 중앙역에서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편지를 대필해주는 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아무 거리낌 없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어느 날 아나라고 하는 여인을 대신해 편지를 써줍니다. 아나는 편지를 부탁한 후에 중앙역 건널목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이후 아나의 아들인 조수에는 홀로 남아 고아가 되어버리죠. 조수에가 눈에 밟힌 도라는 조수에를 입양기관에 팔아버립니다. 네. 하지만 그 단체가 인신매매단인 것을 알게 되고 그를 구해냅니다. 결국 도라와 조수에는 조수의 아버지를 찾아 멀고 먼 여행길을 떠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인물 구도부터 정리하면 심플하죠. 애초에 로드무비니까 그렇죠. 도라라는 주인공이 일관계로 얽힌 조수애라는 아이가 고아가 되자 집으로 데려다주는 네. 그런 이야기죠, 사실. 네,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두 캐릭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도라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은퇴를 하고 편지를 대필해주는 일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편지를 붙이지를 않아요. 네. 오히려 그 편지의 사연을 읽으면서 조소할 뿐이죠. 알고 보니 과거에 트럭 운전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택시에 치여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잊혀졌다라는 상처로 모든 인간이 시간이 흐르면 자신을 잊게 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게 되죠. 리우 중앙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여인입니다. 조수에는 어떤 꼬맹인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 리우역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고로 어머니를 잃게 되고 리우역 한가운데 고아가 돼버립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조수에라고 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이, 순수함, 생경함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의 잔인한 면, 어두운 면 그런 것들은 내포하지 않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치 코코의 미구엘이 그렇듯이 미구엘은 똑같은 꼬맹이인데도 불구하고 조수에랑은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요. 조수에게 있어서 현실보다는 뮤지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마치 소년 만화의 주인공과 같은 캐릭터와 비슷하죠. 근데 이건 사실 어른들이 생각하는 주입된 판타지적인 아이에 가깝죠. 물론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거의 뭐 어른이 아이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코코에서 미구엘로 그려냈다면 조수에는 정말 현실적이지만 그래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수의 행동을 보면은 술도 몰래 마시고 물건도 몰래 훔칩니다. 거기다가 돈을 버는 그런 아이디어도 짜낼 줄 아는 녀석이고 음담패설까지도 해요. 네. 하지만 그 모습이 시티 오브 갓에서 잔인한 아이의 모습 같다기보다는 정말 브라질 그 환경에 있는 꼬맹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보이죠. 그게 이 영화에서 조수에라고 하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유니크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전통적인 사회는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정상이지. 세계적으로 선진화가 진행되고 고도화가 진행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애들이 좀 더 다소곳해지잖아. 학교에 매이게 되고 그 이외의 생활 같은 거는 제약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건강한 소년의 모습이지 사실. 누굴 괴롭히기도 하고 뭐 누군가에게 시달림을 당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묻어가면서 왕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사실 다 자연스러운 초딩들의 모습인 거잖아. 그치. 그런 게 액면 그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브라질이란 사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도라라고 하는 여인과 조수에가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펼치는지가 이 영화의 주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재밌는 점이 소도구를 굉장히 잘 이용하더라고요. 일단은 TV, 그리고 립스틱, 그리고 원피스, 사진, 그리고 팽이 이 정도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찾아보니까 TV가 흑백이었다가 조수에를 팔아서 그 돈으로 TV를 새로 사죠. 컬러 TV인데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디테일한 면이라서 얘기를 해주고 싶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본 게 팽이였어요. 맨 처음에 조수에가 팽이를 갖고 있고 도라가 편지를 대필할 때 책상에다가 팽이를 자꾸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고 편지는 써야 되겠고 난처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이후에 조수애랑 조수애 엄마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을 때 팽이를 놓치게 돼서 그것을 조수애가 주스러 갑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버스가 나타나게 되고 그 버스에 의해서 엄마가 치여서 죽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팽이는 조수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지나 가까운 그런 요소라고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기 직전까지 팽이에 대한 언급이 쭉 없다가 마지막쯤 와서 조수의 형제 2명과 만났을 때 네. 팽이를 만들어주게 돼요, 형이. 그래서 팽이를 갖고 다시 삶의 의지를 찾게 되는 조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팽이라고 하는 그 특성에 주목하고 싶더라고요. 팽이는 살았다 죽었다로 나뉠 수 있잖아요. 팽이가 돌고 있으면 산 거고 바닥에 기대고 있으면 죽은 거고. 이게 저는 은유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삶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브라질의 중심인 리우역에서, 그 중앙역에서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이 팽이처럼 쓰러져 있는 거지. 그중 한 명이 도라인 거고. 그런 사람들은 누가 총으로 쏴 죽이던 거짓을 해서 무엇을 팔던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미 팽이처럼 돌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한쪽 벽면에 쓰러져서 지쳐갖고 기대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이 마치 도라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지. 하지만 조수에는 삶의 생경과 의지를 갖고 있는 꼬맹이로서 팽이를 계속 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팽이를 통해서 엄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마지막에 형제들을 만나면서 팽이를 되찾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셉션의 꿈처럼 마냥 계속 돌 수가 없잖아. 현실에선 쓰러지게 된다고. 근데 쓰러진다고 땅에 뉘어 있으면은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죽은 거잖아. 존재만 하는 거잖아. 좌로 치우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뭐 벽에 치일 수도 있고 이리저리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팽이가 도는 것처럼 삶의 시련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은유하면서 던져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팽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편지를 짚어야겠지. 아, 그쵸. 편지라는 소재를 통해서 두 인물이 만나는 거고 이 편지는 처음에는 돈벌이 대상일 뿐이었지만 막판까지 가면 결국에는 내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기억시키고 각인시키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잖아. 네. 이 편지라는 요소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도라가 하는 역할이 결국 메신저잖아요. 이거는 많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 했을 때 신이 존재하고 그 신에게 제사장, 신부님이랄지 그런 사람을 거쳐서 우리의 뜻을 신에게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도라 역할은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마치 중재자처럼 메신저처럼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사람. 하지만 이 메신저가 타락했기 때문에 전달되지가 않아. 오히려 본인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 즐거운 메시지를 자기 혼자 그냥 즐기고 없애버려. 버려버려. 그랬던 도라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가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 과거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교회 청년부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제자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제자반의 리더가 어떤 누나였어요. 수업을 하다가 어느 날은 혼전순결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온 거야. 근데 내가 되게 어렸을 때라 잘 몰라가지고 임신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랬어. 그랬더니 그 누나가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야. 나는 모르니까 순수하게 아니 뭐 임신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대충 상황을 보니까 아, 아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20대 초반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한참 후에 20대 후반이 됐는데 어떤 애랑 얘기하다가 나한테 아니 뭐 제자반 옛날에 하다가 그런 거를 물어봤다는 거를 들었다 자기가 굉장히 솔직하시고 좋은 분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나중에 들었어. 한 5년 뒤에.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한 친구가 그 누나랑 거의 한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접점이 없어. 이 누나가 직접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 누나가 수업을 하다가 효식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걔 웃기는 놈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건지 뭐 어떻게 안주거리로 삼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때 당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이분은 메신저라고 생각을 해서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건데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그런 것들이 풀리더라고. 그분이 좀 미성숙하고 그게 상대방 귀에 들어갈지 몰랐을 거 아니야. 마치 도라가 자신의 집에 조수애를 데려왔는데 조수애가 우연히 그 편지 뭉텅이를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데려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영화를 보니까 그때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결국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올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나는 이 영화는 목사님이랄지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이게 결국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면은 도라가 마음이 확 바뀌는 장면이 있어.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줄 알고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사를 간 거지. 집주인이 교체돼 있는. 네, 그래서 도라와 조수애가 이야기를 하다가 도라가 홧김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상처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조수애가 이제 도망을 가니까 도라가 또 찾으러 달려가는데 그 장소가 하필 성모 마리아 순례지인가 봐요. 그러다가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죠. 그 건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촛불들과 예술 사진들, 뭐 성모 마리아 사진 등 그리고 가족들로 보이는 수많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곳에 들어가면서 카메라가 팬하기 시작하면서 밖에 쥐불놀이처럼 폭죽이 돌아요. 그러다가 도라가 혼절을 해버리고 쥐불놀이처럼 돌던 폭죽이 멈추면서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나오는 그 장면 이후로 도라와 조수의 관계가 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거기서 저는 두 가지 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라 스스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들과 사연들을 모아놨음에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찢어버리거나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놨잖아요. 거기서 오는 죄책감, 그것이 굉장히 커서 혼절해버리는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계시랄지 그런 느낌의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과 함께,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참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저는 코코랑 이 영화가 다른 곳을 지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코에서는 대놓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잖아요. Remember me. 왜냐면 내가 사라지니까 나를 기억해줘, 난 죽기 싫어,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저한테 그렇게 들려요. 꿈은 분명히 존재하고 너희가 이뤄야 해. 하지만 실패했을 때 안전한 방지턱은 제공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 근데 이 영화는 다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를 기억해주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잊어버리는 건 당연해, 우리가 잘 잊는 방법을 배워보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영화 시작하면은 조수애가 아버지를 찾는 과정은 신을 찾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를 만든 사람을 찾기 위해 펼쳐지는 여정과 같죠. 그건 사실 도라도 마찬가지예요. 도라는 이미 아버지가 떠나는 상황이지만 심정적으로는 아버지한테 기억되고 싶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것이 허전하기 때문에 돌지 못하는 팽이처럼 계속 쓰러져 있는 거지. 마지막에 왔을 때 결국 아버지를 둘 다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화합을 해요. 너 우리 집에서 살래? 그러면 나도 좋다. 이제 아줌마랑 그냥 같이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자락쯤 와서 형제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 이제 더 이상 조수애와 도라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랬을 때 도라가 하는 행위가 참 성숙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편지를 읽을 때 보면 분명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쓴 편지가 그 형제 두 명한테만 쓴 편지처럼 보이는데 도라가 거짓말처럼 조수애도 기억한다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조수애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기억 못한다는 거를. 근데 그쯤 왔으면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아버지한테 잊혀지는 거는 당연한 게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닫는 거지. 팽이처럼 돌아가 의지를 찾고 힘을 얻는 것. 그것은 내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하면서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잊혀질 수 있다. 당연히 사람이 사는데 잊혀질 수 있지.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으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코코랑 다른 성숙한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코코만 봤을 때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델라크루즈처럼 꿈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델라크루즈가 비록 거짓이었더라도 결국 그 사람은 성공한 거잖아. 근데 그것에 대한 마무리는 썩 와닿지는 않았어요. 거짓으로라도 성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의 공허함과 실패감과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사람한테 기억되는 것이 무한할 수가 없거든요. 어린애들이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결국 잊혀질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냥 그 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냥 사진 한 켠에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 그리고 삶의 의지를 되살려서 팽이를 돌리듯이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삶에 있어서 성숙한 자세고 리얼한 이야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훨씬 중앙역이 코코보다 성숙한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았나. 판타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다 주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굳이 말하자면은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108가지 이야기 중에 한 에피소드고 이런 거 정도 생각해서 탈무드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중에 하나. 그냥 무난하게 봤고
다만 편지라든지 네. 팽이라든지 네. 그런 소재들을 적당히 잘 활용해서 자칫 밋밋해지고 시시해지기 쉬운 그 로드무비를 잘 곁들여준 것 같다. 뭐 중간에 종교 축제 묘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외연이 좀 더 확장이 되지. 뭐 중간에 나오는 상점 주인이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인물들도 제시해주면서 다채로운 측면들을 보여주잖아. 그리 크게 비중을 두진 않지만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그래서 교훈적인 이야기를 모범적으로 잘 만들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무언가 다른 걸 해볼 건 없는 것 같고 그 자체로 그냥 완결된 이야기인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말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뭐 사랑의 학교 이런 얘기 가지고 뭐 어떻게 논할 게 없잖아.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고 별점을 주자면 3개 주고 싶네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소재들이 문화를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이야기할 수 없는 소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중앙역의 모습이랄지 편지를 대필해주는 모습이랄지 이 그치. 꼬맹이가 하는 언행이라든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지. 네, 그쵸. 그리고 집안에서 여자들만 이야기할 때 조수하는 모습의 풍경이랄지 그리고 트럭 기사와 함께 일어나는 에피소드랄지 로맨스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네, 그쵸.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확고하게 하고 싶었던 그 모습 그리고 편지를 대필하면서 다시 아이디어를 얻어서 돈을 벌게 하는 그 에피소드도 왁구가 딱 맞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소박한 사진 하나가 정말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으로 영화 외의 것을 끌고 오지 않았다는 점이 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 전해지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감정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여행 중에 겪은 에피소드들로 인해서 그 둘이 찍은 사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너무 절절하게 와닿잖아. 근데 그거를 외부 요소로 끌고 오지 않았다는 거지. 영화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에피소드들과 동고동락의 이야기가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외부 요인으로 끌고 오지 않고 영화 내에서만 진행되었던 것들로 컨텐츠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는 거고 참 그런 모습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에 드는 결말이었다. 눈물 짜내면서 뭐 아줌마 안 가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애 질질 짜지도 않고 쿨하게 원피스 딱 입고 립스틱도 다시 짙게 바르고 편지 2장 이렇게 딱 올려다 놓고 떠나잖아. 아이도 아무 말 안 하고 뜨겁게 안녕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몸소 표현하잖아. 달리는 모습으로 거기에 깔리는 그 잔잔한 음악까지 외부적인 요소 끌고 오지 않고 이 자체로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코코를 다들 재밌게 보셨지만 혹시라도 아쉬우신 분을 위해서 중앙역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코코로 아쉬운 분이 있다면 중앙역을 통해서 달래시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AI하고 비교해서 봐도 재밌겠네. AI요? 결국은 맞닿지. 그것도 아버지를 찾고 싶은 그런 이야기잖아. 그 아버지라는 건 결국 나의 창조주, 인간, 내 그쵸. 근본을 결국 찾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아버지를 찾아야 내가 인간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재밌던 게 그 모든 게 모조 감정이었다. 그런 섬뜩함이 또 있잖아. 그쵸. 중앙역하고 대비해서 보면은 볼만하지. 그러네요. 결국 이 영화도 자신의 창조주를 찾기 위한 여정이잖아요. 어. 도라는 창조주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고 절망해 있는 사람이고 조수에는 스스로 절망해 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니까 조수의 입장에선 도라는 자신의 미래나 다름없는 모습이고 도라 입장에서는 조수에는 과거와 다름없잖아요. 작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수애가 트럭 기사를 하고 싶고 그 이유가 아버지가 트럭 운전수였기 때문에 뭐 그런 굉장히 비슷한 면모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봤을 때 또 원운동처럼 두 사람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비춰주는 것 같고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 중앙역이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